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감사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좀 멋있다 뭐 이런 말씀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왜 그러셨지 하고 영상을 다시 봤어요. 제가 영상을 다시 봤더니 어제 머리도 너무 지저분하고 이 코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목도리하고 안경 올리고 찍었더니 참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참 배려심이 많으시구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뭐 멋있어 보이고 뭐 하다 이런 칭찬들을 막 쭉 해주시면서 좀 달래주시는 느낌?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마음들이 다들 따뜻하십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계속 코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제 뒷부분 읽을 때는요, 참 들으시면서 얼마나 좀 거북하고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평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제프 베이조스랑 일론 머스크랑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협력은 무슨 일론의 압승에 제프 베이조스가 쥐지한 거죠. 뉴스 잘 봤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맞는 얘기다, 그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저궤도 위성을 지금 3,500개 가량 띄워놓고 아마존은 10개도 안 되죠. 이제 막 뒤쫓아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또 비용 감안하면 그래 우리 거 좀 이제 스페이스 X 통해 가지고 해줘 하면서 그런 느낌도 사실 있었는데 한마디로 일론의 압승에 쥐지한 거죠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코가 안 좋을 때는 요 옆에 요렇게 이래 마사지 하는 거 옛날에 어느 스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마사지 하면 좋더라고 해주셔서 저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 안 했었는데 이 겨울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참 신문을 보는 게 약간은 또 새로운 거를 습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지만은 않지만 내용을 이렇게 하나 보다 보면 이 내용을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대만 디지털 천도 전쟁 대비해서 국가 데이터 우방국의 저장 이런 기사이거든요. 내년 예산은 640억 원이나 편성을 해서 유사시에 본토가 파괴가 되더라도 클라우드로 행정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침공과 같은 유사시에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천도, 도시로 옮기는 천도를 계획 중이다. 주민등록 자료처럼 국가 운영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우방국에 분산 저장한 뒤에 본토 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행정 기능을 이어간다는 것인데 대만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등도 해외에 이른바 데이터 센터 대사관을 설립해서 주요 자료를 백업해 두는 등 유사시에도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다네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이 되면 1순위로 해적 케이블을 공격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대만과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네요. 대만이 섬이니까
연결하는 12개 해저 케이블을 절단해서 고립 상태로 만든 뒤에 대만 내 8만 개 통신 기지국 가운데 대형 기지국을 중심으로 파괴한다는 것이네요. 이어 중국은 데이터 센터에 미사일을 날려 폭격한 후에 180개가 넘는 라디오, TV 전파 설비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대만 정부의 기능은 한순간에 정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통신망이 파괴돼서 행정 기능이 멈춘 가운데 기지국 붕괴는 국민 간 또는 정부 국민 간 소통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에 라디오와 TV 등에서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면 대만 국민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결국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만은 디지털 천도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지난달 대만 행정부 격인 행정원은 내년도 예산 안에다가 데이터 분산 저장을 위한 목적의 예산 70억 엔을 편성을 했다. 근데 왜 대만 달러로 얘기는 안 하고 70억 엔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니온 게이자의 신문 보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640억. 이 예산을 바탕으로 대만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세금, 건강, 의료, 주민정보 등과 같은 기반 데이터를 여러 우방국 데이터 센터에 분산 저장할 계획인데, 대만 본토가 공격을 받아도 디지털 공간에서 행정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해저 케이블 등 통신망 단절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성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섰는데, 우선 영국 룩셈부르크 위성통신회사 2곳과 계약해서 이들의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기로 했고, 또 내년 말까지 대만 내 6,882개에 달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가운데 700여 곳과 해외 3곳의 거점에 저궤도 위성의 지상기지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네요. 야, 이런 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이런 거랑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통신망 단절이 돼도 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며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천도를 지난해 시행했네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직전에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공공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 기록과 고정자산 대장, 납세 정보, 범죄 정보 등이 포함이 됐고요. 아마존이 자사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간의 대용량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스노우볼을 우크라이나에 반입해서 데이터 국외 대피를 마무리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와 통신 설비는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 파괴가 됐었네요. 니케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은행의 금괴를 캐나다로 옮겨 독일의 점령과 전후 재기에 대비한 반면에 그때 캐나다로 옮겼었네요. 반면 현대에는 필안해야 할 국가재산의 최우선 목록으로 데이터가 꼽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의 기반 데이터만 있으면 영토를 잃어도 재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럽 제1의 디지털 국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도 그래요? 에스토니아가 유럽 제1의 디지털 국가. 그렇군요. 에스토니아 잘 모르는데. 예, 아무튼 이 에스토니아도 룩셈부르크에다가 정부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이터 센터 대사관을 설치를 했고요. 2017년에 설립된 이곳은 대사관과 동일하게
불가침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모나코 또한 2021년에 룩셈부르크에 디지털 대사관을 설치를 했네요. 다만 니케이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 그죠? 대사관은 보통 우리가 경찰들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대사관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사관 뭐 미국 대사관이면 여기는 미국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불가침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네요. 다만 니케이는 디지털 천도의 경우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위성통신 서비스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접속을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바가 있고요.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스타링크가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자체 통신망 없이는 디지털 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긴 대사관과 동일하게 불가침 영역으로 분류해서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데이터를 또 지나치게 뭐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또 리스크다 그죠? 네. 이것저것 자꾸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죠? 네, 그다음 기사입니다. 자, AI 그림, 소설, 저작권 등록을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내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인간이 기획해도 인정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본지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옛날에 그 어도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본 것 같네요. 파이어플라이 크리스마스 겨울 풍경을 입력을 해서 AI가 그려준 그림이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네, 그리고 항상 그림에 뭐 제일 오른쪽이나 왼쪽에는 그 그림을 그린 화백의 작가의 사인이 있는데 요 그림은 제일 왼쪽에 딱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정부가 저작권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AI가 만든 그림이나 시, 소설 등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 행위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문체부는 오늘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AI 창작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월 개최한 23년 서울 저작권 포럼과 11월에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연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가 있네요. 국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체부 산하에 있네요. 최근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심사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가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고요.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만 입력한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를 했네요. 창작물의 표현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는 AI 생성물을 활용한
인간의 2차적 창작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됐다고 하네요. 저작권위는 만약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한 곳은 없다네요. 다만 현재는 당국의 저작권 등록 심사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마다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인도 저작권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AI 페인팅 애플리케이션 라그하브를 회화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을 했고 독창성이 있을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또 승인을 했네요.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 등록 실무 편람을 통해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2월 AI 회화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세계의 글로벌 표준화는 미국 아니면 이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특히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면 안 된다. 명확한 기준이 있네요.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고요.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 판례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웜의 신박이 인트로에 삽입됐던 그 음악이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으로 바꾸기는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모차르트풍에다가 거기다가 방탄소년단 BTS의 뭐 이런 걸 해서 한번 인트로 음악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우리 인트로 음악을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음악도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무슨 모네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AI가 이제는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저도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인간이 기획해도 인정이 안 돼라고 우리 문체부에서도 그런 명확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주식 투자로 조금 돌아와 가지고요. 초저금리 B2 시대 끝났다. 향후 5에서 10년 금리는 3에서 4% 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세가 77세로 나오시는데 외모는 거의 65세? 63세?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말씀하는 것도 보면 이 발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클리어하고 약간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마이클 드글라스? 네. 랑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5에서 10년간 금리는 3에서 4%에 안착할 것이다. 투자 환경이 달라졌으니 7에서 10년 만기 8% 수익률 회사채를 추천한다. 8%를 받으려면 이거는 거의 하이힐드급인데 월가 투자의 전설 하워드 막스 회장이 지난 12일 미국 뉴욕 오크트리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경제금융 환경과 투자 노하우를 들려줬습니다. 페드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선언을 했지만 막스 회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외인 게 제가 하워드 막스 Mastering the Market Cycle이라는 책도 여기 저기 없네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일단 그 책에 의하면 하워드 막스의 그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 사이클이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경기 사이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무 사이클, 그 다음에 크레딧 사이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클이 있고 그래서 이 추를 기준으로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하게 이론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쏠렸을 때 좀 냉정해질 수 있는 게 이 하워드 막스의 책을 보면서 좀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리도 저는 다시 금리가 최근 20년 이 평균치에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5년에서 10년간 금리가 3에서 4% 이렇게 안착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좀 의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최근 페드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선언을 했지만 막스 회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투자 패러다임이 새로운 10년 금리 정상화로 바뀐다는 말인데 막스 회장은 앞으로 차입 투자는 빛을 잃고 대여 투자가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히려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돈을 빌려주는 거. 그래서 회사채 8% 회사한테 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내 돈을 잘 빌려주는가. 네, 그게 중요하다. 요 말씀이시네요. 수익 극대화보다는 밑에 그는 투자 철칙으로 좋은 시절보다 어려운 시절의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수익 극대화보다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투자 철칙이 나왔잖아요. 이 웜의 신박에서 참 이렇게 좋은 구루들의 이 좋은 투자 원칙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좋은 시절보다 어려운 시절에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 네, 이거는 코로나 때 이제 골프 붐이 많이 불었으니까요. 골프 저는 맨날 백돌이 백순이에요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스코어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리를 더 내가지고 버디를 잡을까,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예, 백돌이에서 90대에서 80대로 떨어지려면 어려운 홀에서 왕창 망가지는 거, 예,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의 초보자들인 경우에 지금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지 수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투자한다 했잖아요. 주식을 오랫동안 20-30년 넘게 하셨는데도 저분은 왜 돈을 못 벌었을까 보면 오로지 공격 아니면 오로지 수비만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보면 돈을 잘 못 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보면 수비해야 될
때가 있고 공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난이도가 그 스코어 카드에 보면 핸디캡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홀에서 내가 뭐 보기나 더블로만 막아도 잘하는 거고, 그래서 스코어가 좋아지려면 트리플 양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코어에 사라지고 파파 보기 파파파파 해가지고 아주 버디가 많아지기보다는 어려운 코스에서 실점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투자도 저는 승부라고 보거든요. 모든 승부를 보는 게임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좋은 시절보다 어려운 시절에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 투자의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 극대화보다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1문 1답.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는 어느 수준에 안착할 것으로 보나? 2009년에서 21년 미국 기준금리는 평균 0.5%였다. 이 같은 저금리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작년 12월 메모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2에서 4%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확성을 갖춘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은 3에서 4%에 안착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네요. 금리 3에서 4% 시대에 투자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고 했더니 2008년에서 2016년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였죠. 그때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이런 초저금리는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빌려주거나 저축하는 사람에게 불리했죠. 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반면 빌린 사람은 이자를 안 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차입 투자, 레버리지드 인베스트먼트 전략이 이 시기에 탄생을 했다. 자금 조달비가 줄어드니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가 0.5%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차입 투자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가진 돈을 굴리는 대여 투자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 이것이 확실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의 대전제다. 야,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는 0.5 이런 시대 안 오니까 꿈도 꾸지 마 이런 거다, 그죠? 근데 2018년도에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2016년 12월 달에 두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17년에 세 번, 18년에 네 번, 이렇게 이제 9번을 올리게 되는데, 18년 연말에 주가가 이제 확 떨어졌던 게, 고물가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주식 투자가 됐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겠다 해서 S&P 500이 당시에 2018년 4Q 그냥 1분기에 20%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니까 또 금방 제로 금리로 페드는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췄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으면 금리 상황은 요 3, 4%에 머물 거야 라고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또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또 페드는 금리를 낮출 겁니다. 자, 타입 투자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연간 6%의 수익을 내는 회사를 찾았다고 치자. 당신은 2%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최대한 자금을 빌려서 이 회사에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출금리가 7%로 올랐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는 이자를 충당하지 못한다. 은행은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주택 구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때문에 구매한 집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셨네요. 자,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개인과 기업은 어려워질 텐데 라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3, 4%는 고금리가 아니다. 야, 그러네요. 익숙했던 과거 금리보다는 높지만 더 긴 시계열로 보면 높지 않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1%대 1, 2% 금리에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 있다 보니까 3, 4%는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시절을 다 까먹었네요. 다만 변동금리로 많은 돈을 빌린 그들이 금리가 언제나 바닥에 머물 것으로 가정했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제로 금리를 믿고 최대한 돈을 차입해서 자산을 구매한 가게나 기업 그리고 투자자다. 그런 투자자들이 작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부동산 PF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반 투자자의 실수 중 하나가 상황이 좋으면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믿는 점인데, 즉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낮을 것으로 믿고 있고 키가 6피트 약 183 정도인 사람도 평균 수심 5피트인 호수를 건너다가 이제는 익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가 올라온 걸 이렇게 수심하고 또 비유를 해주셨네요. 돈을 빌리는 것은 배당에 돌을 채운 채 개울을 건너는 것이다. 야. 평균 수심보다 더 깊은 곳에 이르면 익사한다. 그 깊은 곳은 금리가 2%에서 7%로 오르는 날 찾아온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익과 리스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이익만 극대화하는 것은 초저 금리 때 왕창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오르면 위기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과거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보다 채권이 더 유리한가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나이, 수입, 재산, 가족, 특히 리스크에 대한 성향 등에 따라 다르고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벤치마크인 이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연간 평균 약 10% 수익을 올렸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는 현금, 예금, 채권 등에 넣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10%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채권을 담은 포트폴리오로 7%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저는 개인 투자자는 10%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한 15%를 말씀하시나 했더니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채권을 담은 포트폴리오로 7%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현재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수익률이 약 8%다. 하이힐드 채권 나오네요. 참 여기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7%는 훌륭한 수익률이다. 주식은 잘 될 때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나 채권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참 이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주식시장에 한 2019년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우리 채슬리 TV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중급, 상급으로 올라오셨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내가 주식 투자를 이런 걸 쫓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댓글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극적인 수익률을 얘기하면서 꼬드기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뭘 사면 뭐 2, 3년 만에 어떻게 된다. 또 리딩방 같은 데서 저한테도 지금 문자 계속 날라오는데 뭐 전화도 오고요. 전화도 오면 조용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공무원이라서 투자를 못합니다. 네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난대요. 뭐 확실한 종목이 있다. 그게 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도박 심리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초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연평균 S&P 500 10%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자세히 보시면 수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6에서 한 10%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탁 피킹에 자신이 없으면 워런 버핏의 말씀처럼 그냥 S&P 500만 투자를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뭔가 두려워할 때 비중을 늘리고요. 10명 중에 7명, 8명이 와 주식이야 뭐 이럴 때 줄이고 그것만 반복을 해도 15%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7% 이렇게 마음을 부자들일수록 연평균 한 8% 하면 아우 연평균 8%면 어디예요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게 투자를 하면서 너무 높게 가지면 수비 개념보다는 공격적인 개념이 너무 많아지기도 합니다. 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또 자,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손실을 보지 않나. 그것은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손실은 해당 채권을 팔았을 때 발생하고 만기까지 채권을 들고 있으면 발행기관이 약속한 돈을 다 돌려준다. 일시적 가격 하락과 진짜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나 대형 기관 투자자의 가격 등락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얼마나 갔느냐다. 수심이 너무 깊어 익사하면 안 된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생존력이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버핏 회장은 안정된 12% 수익률보다 불안한 15% 수익을 선호한다고 말을 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15%를 위한 불안을 견딜 수 있느냐이다. 여기 불안한 15%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큰 15%인 거겠죠. 위험한 15%라기보다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이 하워드 막스 회장은 당신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예. 변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불안을 견딜 수 있느냐.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 변동성을 알면 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장단기, 회사채, 국채 중 무엇을 추천하냐 했더니 넘버원은 회사채라고 합니다. 국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고 현재 국채는 4%다. 나는 8%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8%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간은 7년에서 10년 만기를 추천한다. 1년 만기는 이익을 오래 즐길 수가 없고 30년 만기는 너무 길고 만기까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워드 막스 회장이 누구냐? 1995년 설립한 오크트리 캐피탈은 지금 현재
1830억 달러, 약 240조 정도 자금을 굴리는 초대형 자산 운용사로 글로벌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에 두루 투자를 하고요. 하워드 막스 회장이 자신의 투자 인사이트를 담아 발표하는 메모는 워런 버핏 회장이 메일함에서 막스 회장의 메모가 있으면 그것부터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투자자 사이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나셨네요.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금융을 공부하셨고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하셨네요. 요즘은 이 심취해서 기사를 읽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큰일 났네. 벌써 40분이 됐군요. 자, 최저임금 덕분에 월급 300만 원 이상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라고 돼 있고요. 통계청이 이민자 체류 고용 실태에서 월급 300만 원 미만 모든 구간 외국인 취업자 임금 비중 줄어서 임금 불만족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고요. 근로시간 복지에 모두 만족한다가 62%나 돼 있고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가 90%가 응답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등 비중국 출신이 급증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여전히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취업한 이 외국인이 급증을 했고요. 올해 5월 기준입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시죠. 이 한국계 중국인이 47만 2천 명, 33%로 가장 많았고요. 베트남 20만 1,000명이 14.1%나 되네요. 베트남 분들이 20만 명이나 들어와 계시네. 그 다음에는 중국. 예, 아예 완전 중국 분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13만 5천 명, 9.4%.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중국인 상주 인구는 줄고 중국인 상주 인구도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반면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인 상주 인구가 4만 명 이상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체류 자격별 외국인 취업자 수가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비전문 취업이 E9 비자인데 요게 26.9, 재동포 25%, 영주권 F5 비자 9.8, 결혼 이민이 7, 방문 취업 6.3, 전문 인력 4.6, 그리고 유학생 3.3 뭐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 월세 거주자 규모별 비중인데 월세를 30에서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외국인들이 48% 정도 되고 50에서 100만 원이 20% 이렇게 되네요. 외국인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3.7, 100에서 200만 원이 9.9, 200에서 300이 50.6, 300만 원 이상도 3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에도 이렇게 빌딩 지나가다 보면 일본 사람들, 일본 근로자분들 그리고 또 약간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그다음 기사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급제동, 독일도 보조금 중단이 아침에 최슬리 모닝 브리프 하다가 CATL이 5%나 빠졌다고 해서 그 이유가 독일에서도 보조금 중단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예고된 거였나 궁금은 했었는데 자 프랑스에 의해서 독일 정부도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업계가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독일 경제 수출 감독청 바파라고 되어 있네요. 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16일까지 신청한 보조금은 지급이 되지만 17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고 당초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1년가량 앞당겨서 중단을 해버렸네요.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정부 돈줄이 묶였네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코로나 예산 가운데 600억 유로 약 한 85조를 기후변화 대책 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버렸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3당 연립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대대적인 지출 축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싶어 했던 소비자에게는 불행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이상 사용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도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없음을 분명히 했고요. 경제부에 따르면 201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전기차 약 210만 대에 총 100억 유로 14조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4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4,500 유로 약 637만 원 5,500만 원짜리 차에 한 64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줬었네요. 그리고 4만에서 6만 5천 유로 그것보다 좀 더 비싼 전기차에는 3천 유로 상당의 보조금 약 42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에 따라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기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같은 달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9%나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미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전환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업계가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보조금 제도를 폐기를 하면 2030년까지 1,50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독일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녹색산업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다고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환경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거리가 먼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생산 운반되는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에 유럽에 보내려면 그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생산 운반되는 전기차가 다 이 보조금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약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연간 총 10억 유로 1조 4천억 정도를 지출을 해왔는데 하지만 프랑스 재무부는 지급된 보조금의 약 3분의 1가량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도 변경에 나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멀리서 수입이 되어오는 외산 전기차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었네요. 한편 영국도 지난 9월 20일 2030년으로 예정돼 있던 영국 내 휘발유와 경유 신차 판매 금지를 2035년으로 연기한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10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션들이 있잖아요. 매출과 이익에 대한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기본 그 매출 프로젝션에 유럽에서의 이런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션이 있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어떤 변경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기사는 툴젠 치료제 미국 희귀 의약품에 지정됐다라는 요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이 툴젠이 유전자 가위 뭐 하는 그런 완전히 최첨단 그런 기술이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